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기회가 온다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24년 연초에 300명 정도를 모시고서 오프라인에서 컨퍼런스로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워렌 버핏이 나이가 지금 9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정말 큰 돈을 벌어준 주식은 단 6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투자 시장에서 계속 오랜 시간 수십 년의 세월을 있다 보면은 한 번쯤은 떼돈을 벌 만한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 기회에 대해서 데이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려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현재와 대공황의 공통점. 두 번째, 다가오는 기회. 마지막, 세 번째로 재현. 우리가 이런 시장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갖고 가야 될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와 대공황 때 공통점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현재 지금 경제 상황이 대공황 때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말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냐? 몇 가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데이터들, 수백 수천 가지의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고 그 다음에 직관적인 데이터들 위주로 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미국의 통화 공급량 증가율을 보게 되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돈을 계속 찍어내요.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경제라는 신체에다가 혈액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은 경제로 치면 하나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펌프질을 하면서 계속 경제에다가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조직이 바로 연준인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에서 돈을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찍어내는 것의 통화 공급량, 이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돈을 많이 찍어낼 때도 있고 적게 찍어낼 때도 있다는 건데, 재밌는 사실은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위기, 실업률 폭증,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됩니다. 현재도 지금 이제 쭉 내려왔다가 살짝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도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미국 대공황 이래 처음으로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즉 통화 공급량을 찍어내던 거를 과거처럼 찍어내지 않고 굉장히 크게 감소시켰다라는 거죠. 2020년 이래로 코로나 쇼크 끝나고 나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코인시장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과도한 통화량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그만큼 돈이 빠르게 돌고 돌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자산 가격들을 폭등시켰죠. 정말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 당시에 진짜 말도 안 되다 싶을 정도의 돈을 찍어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통화를 걷어들이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통화 공급량 측면에서. 그래서 대공황 당시에 보시게 되면 대공황 직전까지 통화 공급량이 계속 이제 높은 추세를 유지하다가 통화 공급량이 바닥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대공황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 실업률이 25%입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4% 정도 때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6배 정도, 지금보다 6배 이상의 실업률이 터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체감하시겠지만 지금도 경제가 체감 경기상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안 좋은 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는. 근데 이 지금보다 6배나 실업자가 더 많이 터졌었던 때가 바로 대공황이다. 대공황 당시에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버블이 크면은 그만큼 붕괴도 크기 때문이에요. 대공황 당시, 대공황 터지기 직전에 주가 지수가 막 이렇게 올랐었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처럼. 막 엔비디아 요즘에 주가 진짜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공황 때도 모든 주식, 모든 부동산이 다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점에서 붕괴하면서 주가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실업자를 양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 심하다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대공황 터지기 전후로 인구 증가율이 거의 0%대 정도에 수렴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이 터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출산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또다시 100년 만에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이제 0%대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인구가 더 이상 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이 시기에 미국의 인구가 왜 이렇게 늘지를 못했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겠죠. 그 원인은 바로 집값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결혼을 못하는 줄 아세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물가도 너무 비싼데, 이런 상황에 짝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애도 안 낳게 되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100년 전에 대공황 터질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대공황 터지기 직전에 집값 미친 듯이 치솟고 주식,
물가 다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집도 결국 물건이잖아요,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물가가 오른 시대에는 보통 집값도 올라가고요. 주식이 오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세상에 그냥 이제 급여 생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애를 낳아서 키우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결국 대공황 때 인구 증가율이 0%가 됐다가 갑자기 대공황 터지고 나서 인구 증가율이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하죠. 왜 그러냐? 경제는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봉급 생활만으로도 집도 살 수 있고 애도 키울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 집값 폭락, 물가 폭락, 주식 폭락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100년 만에 다시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더 이상 안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어떻습니까?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저출산, 심각한 정도 수준의 저출산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중에 하나는 이런 경제 위기예요. 왜 그러냐? 집값이 10억이던 부동산이 3억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그래도 애 낳아볼까 이렇게 비빌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실업률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건 맞지만 차라리 내 급여나 소득이 좀 더 줄어들더라도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져 줘야 살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현재 지금 높아진 집값 그리고 그 집값과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 지금 현재 상황이 100년 전에 미국 대공황 때도 똑같이 벌어졌었다라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건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대공황 이후에 인구가 증가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경제 위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다운되는 물가가 폭락하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은 이런 이제 저출산도 이제 다시 개선될 수 있고 또 더 이제 나아가서 지금 현재 미국 대공황 때 이래로 처음으로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0%가 된 시대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통점이라고 이제 예시로 들을 수 있고 현재 70세 이상의 부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 25.9%예요. 70세 이상이면 노인이죠. 노인이 전체 미국 부의 4분의 1을 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써야지 돈이 돌고 돌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미국을 기준으로 노인들이 돈을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4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거에 대한 수혜를 노인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노인들은 경제 활동을 막 적극적으로 하면서 돈을 막 쓸어 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정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뭔가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혁신의 목소리가 증가할 때라는 거죠. 미국 대공황 전후로 히틀러가 탄생을 했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정말 많은 일들이 경제와 역사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게 괜히 그랬다는 게 아니죠.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거죠. 자, 미국 대공황과 현재가 미국 대공황 과 현재가 닮은 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 수 있는데 미국 대공황 터지기 직전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100이라는 돈이 벌리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절반을 상위 10%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하위 90%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먹을 게 많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졌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현재도 지금 요건 이제 조금 옛날 데이터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훨씬 더 높아졌을 텐데 현재도 미국 대공황 이래로 어마어마한 정도의 수준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 시대가 됐다.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좋은 호텔 가서 막 신라 호텔 가고 막 이제 외국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젊은데 영일리 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다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근데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진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게 바로 부자와 빈자 내지는 서민들과의 갈등을 만드는 이런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공황 터지고 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들이 강해지면서 히틀러가 탄생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미국 경제에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폭동은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뭔가 만약에 경제 대공황 같은 게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중 아니면 중국과 대만 뭐 한국과 이제 북한 이런 전쟁 리스크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제가 지금 경제 데이터를 보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대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봉만 1년에 1조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200조 원짜리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굴리는 돈이 200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경제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걸 잘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화 지표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세계화 지표를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현재 갈등 수준은 세계 대전 수준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분열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세계화가 깨지고 있다. 그것들은 이제 더더욱 큰 갈등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반도체 뭐 규제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서로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총칼 전쟁이든 아니면 환율로 벌이는 전쟁이든 뭐든 이게 갈등이 심해지면서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질 거라는 이런 이제 암시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른 지표보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버핏 지수라는 건데,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과 GDP를 비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식 시장의 규모, 경제의 규모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 주식 시장이 너무나 커져 버리게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버블이라는 얘기겠죠. 경제는 요만큼이면 주식 시장도 요만큼이어야 되는데 주식 시장이 너무 과할 정도로 커져 버렸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게 되는 상황. 이게 바로 버블이죠. 그래서 이 버핏 지수는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고 해서 버핏 지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버핏 지수를 보게 되면 금융주를 제외한 버핏 지수를 봤을 때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보게 되면은 미국 대공황 때 400%에 달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이상 도달한 상황입니다. 미국 대공황 이래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버블이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대공황 이래 가장 우리가 처음으로 맞는 심각한 증시 버블이라는 거고, 미국 대공황 당시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대공황 당시에도 전기, 라디오, 냉장고 이런 신기술들이 보급이 되면서 와,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겠다, 이런 기술들 때문에 실업자가 많아지겠다,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도 마찬가지잖아요. AI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 실업이라고 해요, 이런 단어를. 근데 기술적 실업이 늘어날 거다에 대한 걱정은 미국 대공황 때도 어마어마했는데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전기, 라디오, 냉장고, 자동차 이런 게 신기술이었고, 지금은 AI일 뿐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현재 사람들 다 자기 일자리에 찾아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AI가 아무리 발전되더라도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일자리는 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리고 포모 현상 굉장히 심하죠. 엔비디아 미친 듯이 날로 치솟고 있는데 이거 나 못 사면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을 만들고, 투기 성향도 대공황 때 이후로 지금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주가 지수나 자산 가치들이 폭등하는 이런 시기가 바로 대공황과 굉장히 똑 닮아 있다. 자, 그러면은 대공황과 현재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역사가 반복된다는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공황 당시와 비슷하다고 해서 꼭 대공황처럼 모든 게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적어도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대공황 당시에 지금과 대공황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대공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대공황 당시에 뭔 일이 터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공황 당시에 주가지수 얼마나 하락했냐? 이거 S&P 500 아닙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대공황 당시에 다우지수가 얼마나 빠졌냐? 100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즉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89%가 주가지수가 빠져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때도 주가지수 반토막이 나면 났지 89%가 빠지진 않았어요. 이 정도 주가지수가 폭락했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폐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고점에서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나 뭐 애플 같은 거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바닥대 됐을 때 300만 원, 500만 원밖에 못 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산 가치들이 다 증발을 해버리는 시기가 대공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린 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제 추적을 해보면, 결국 지금 이제 대공황 내지는 대공황이 안 터지더라도 최소 닷컴 버블이나 니프티 50 버블과도 같은 20년, 30년에 한 번 올 만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최대로 보게 되면 100년에 한 번 오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추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앞서서 1부에서는 제가 대공황과 현재가 경제 관점에서 굉장히 닮은 점이 많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여드리지 않은 데이터들을 토대로 다 분석을 해봐도 대공황 때랑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최소 대공황이 안 터지더라도 경제 위기는 분명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고, 우리에게 그럼 어떠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은 위기라는 글자를 두 글자로 나눠서 쓴다. 근데 하나는 위험을 뜻하는 위라는 글자고, 하나는 기회를 뜻하는 기라는 글자다. 그래서 위험 속에 늘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공식 석상에서. 즉 위기라는 거는 준비된 사람에겐 기회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경제 위기가 닥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경제 위기가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런 기회가 도대체 언제 다가오나요? 제가 심플하게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시작점이 될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일단 되려면은 엄청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금리 인하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시작이 될 건데 금리 인하가 시작점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871년 이후로 즉 100년 정도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늘 하락장 패턴이 어땠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락장에 불이 붙더니 미친 듯이 지수가 빠지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요. 이해되시나요? 첫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보통 시장이 1년 이상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 위기, 지금 막 이제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런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인데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게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첫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자산의 박앤세일이 시작될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자산군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걸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채권이에요. 왜냐? 제가 방금 금리가 인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려면은 주가 지수가 폭락을 하려면 금리부터 인하를 하게 되는데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채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나게 됩니다. 대공황 수준까지 터져서 미국의 신뢰도가 급감하는 일이 생겨서 채권 가치가 폭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만 안 벌어진다라고 하면 채권 투자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채권에 몰빵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채권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죠. 참고로 TLT라는 이제 미국 장기채 투자하는 이제 ETF가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냥 장 열려 있을 때 사면은 자동으로 장기채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듀레이션이 보통 17년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다? 금리가 1% 빠질 때마다 내 채권 투자 수익은 17% 정도 나온다. 대충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즉 만약에 지금 금리가 5%대인데 만약에 이게 한 2%대로만 낮아져도 어떻다. 대충 한 뭐 3% 정도만 낮아져도 투자 수익이 50% 이상 나올 수 있다. 게다가 달러가 경제 위기 때나 이럴 때는 보통 달러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투자 수익의 달러 시세 차이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럼 보통 이제 계좌가 0.5배에서 2배 이상 불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공황이나 이런 막대한 경제 위기가 터진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는 사실 채권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하라고 강력하게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현금 보유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 위기가 끝난 뒤에 투자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이제 그 중에 뭐가 있냐? 자, 왜 제가 기회라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대공황이 터지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냐? 자, 미국 대공황 당시에 지수가 거의 수직으로 빠집니다. 지수가 그냥 89%까지 폭락을 하다가 지수가 그 뒤에 수년 동안 몇 퍼센트가 상승을 하냐면 374%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대공황 당시에 반토막 수준밖에 회복은 못했다 하더라도 바닥 수준에 근접한 가격에서 주식이나 어떤 자산 가격에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요? 주식이나 자산에 투자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 주가 지수가 370%가 올랐다는 거는 일반 개별 주식은 30배, 40배, 뭐 많게는 100배 이상 올라간 주식들도 속출했다라는 거거든요. 주가 지수는 주식들을 다 모아놓은 합계 지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회가 경제 위기가 터지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는 이유는 폭락이 크게 되면은 반등도 크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가 어마어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재입니다. 제가 원자재를 남들 얘기도 안 할 때 계속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라 왜 저 사람은 되게 뜬금없이 원자재 투자를 하라는 걸까? 지금 주식이 핫한데. 근데 지금 어때요? 금, 은, 구리 이런 원자재 뭐 오렌지 주스부터 해가지고 많은 원자재들이 고점을 돌파하고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원자재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도 원자재 쪽 주식을 사고 있어요. 6분기 연속 즉 1년 이상 넘게 계속 주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러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는 원자재 쪽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옥시덴털 이런 석유 회사의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자재가 기회일 거라는 건 이미 세계적인 부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원자재를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황색 선은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걷어들인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고 파란색 선은 가계 주식 투자 비중이에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려고 많이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요.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투자 수익률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표는 뭐냐면은 이 시기 이후에 10년 동안 연평균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이 났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닷컴 버블 터졌죠 결국. 개미들이 시장에 많이 몰려들게 되면은 먹거리가
없어집니다. 주식 투자의 장기 수익률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냐? 1946년 이래로 현재까지 거의 지금 80년 정도가 되는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에 개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게임스탑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게임스탑 투자해가지고 며칠 만에 2천억 가지고 1조를 벌었잖아요. 그 로어링 키티라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는 현상이냐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모두가 개나 소나 다 주식 투자를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옛 선조들의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요란한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즉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주식에 대해서 떠들 때는 시장에서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식 말고 뭐를 투자해야 되냐? 원자재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투자하게 되더라도 앞으로는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면 원자재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크게 테마를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를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대 주식,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그리고 이제 커머더티 프라이시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원자재가 버블이냐 주식이 버블이냐 이걸 볼 수 있는 건데, 이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자재가 버블인 거고요. 이 지표가 떨어지면은 주식 시장이 버블인 겁니다. 그래서 두 시장의 가격 등락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시장이 지금 무게가 많이 실렸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은 닷컴 버블, 니프티 50 버블, 대공황 때 이래로 원자재가 초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가 만든 지표가 아니라 블룸버그랑 GR 모델스라는 투자 기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자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주식 시장이 10년 동안 뜨겁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원자재 시장이 10년이 뜨겁습니다. 주기적으로 이게 핑퐁 반복을 해요. 제가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원자재가 뜨겁게 되면 그 다음 바로 주식이 뜨겁게 되고, 주식이 뜨겁게 되면 바로 원자재가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일 쇼크 터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경제 트렌드가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전망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그간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자재 시대가 열리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원자재 주식 아니면 금융주, 이런 저평가된 주식들이 앞으로 경제 위기 이후에 많이 오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원자재 같은 경우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저평가 구간이 이제 1970년대랑 2000년대에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움직였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때 1970년대랑 2000년대에 원자재가 저평가됐었잖아요. 이 지표가 떨어지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다? 은이 35배가 올라요. 3500%가 나옵니다. 은이. 여러분들 은반지도 비싸서 못 맞추는 시대예요. 이 정도면은. 은이 3500%가 상승을 했고, 닷컴 버블 때는 은이 1100% 상승을 합니다. 금을 투자했던 은을 투자했던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원자재가 대세인 시대에는. 근데 지금도 대부분의 원자재가 초저평가되어 있다. 특히 구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1970년이나 2000년대 당시보다 주식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에 금이, 우리 경제 위기 오면 금 사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나서 금의 투자 성과를 보게 되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금리를 이제 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적이 총 4번이 있는데, 현재까지 포함해서 4번이거든요. 그 4번의 시기 동안 어떻게 됐다? 금이 꽤나 많이 올랐다. 그래서 각각 경제 위기 전후로 금에 투자를 했을 때 66%, 189%, 50%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금은 사실 경제 침체 이후에 많이 오를 거예요. 경제 침체 다 터져서 바닥 찍어야 그때부터 많이 오를 거고, 지금 오르는 건 이제 그냥 맛보기로 보여주는 상승세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금을 투자하고 싶다, 지금 시기는 아주 천천히 그냥 없는 돈 셈 치고 분할 매집하는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크게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때, 그럴 때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투자 포트폴리오 일부 정도 가져가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왜 원자재가 저평가되고 있냐?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원자재 기업의 설비 투자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바닥 수준까지 왔어요. 뭐 산업재, 귀금속, 천연가스, 오일, 뭐 에그리라고 해서 이제 농산품, 다양한 원자재들을 만드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40년 만에 초바닥 수준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하도 우리가 친환경 떠들고 다니니까 원자재 기업들은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원자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친환경이 중요해진 시대에, 기후 위기가 온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원자재 기업들은 죄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원자재 가격도 많이 저평가돼서 안 오르는 판국에 설비 투자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생산량이 거의 정체가 돼요. 설비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친환경 트렌드에 친환경 투자하는 트렌드는 늘어났고 주식시장은 과열되고 다 돈들이 기술주나 이런 데로 쏠리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재가 저평가되면서 원자재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급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전 세계 인구는 11년마다 10억 명씩 늘어나요. 그래서 20년 정도 지나면은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스마트폰도 그만큼 더 많이 쓸 거고 TV도 더 많이 쓸 거고 교체 주기도 더 빨라지고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원재료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원자재입니다. 근데 원자재 지금 재고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 상황에 설비 투자도 지금 최저치기 때문에 생산량이 극적으로 갑자기 늘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원자재가 이제 나중에 저평가된 게 해소가 되면 원자재가 오르게 되고요. 원재료 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물가도 올라가게 되죠. 금, 은, 동, 그러니까 구리죠. 금, 은, 구리, 철, 니켈, 아연, 팔라듐, 뭐 밀, 쌀, 고기 이런 이제 원자재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중앙은행들이 그 물가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경제 침체에 터지고 나서 이제 다가올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신흥국 투자의 기회예요. 1949년 이래로 현재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흥국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의 이제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면 어떤 때는 미국 주식이 잘 나가고 어떤 때는 신흥국 주식이 잘 나가고 이렇게 트렌드가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트렌드냐면 미국이 트렌드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미국 쪽에 돈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트렌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의 전 세계의 모든 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추세가 평생 지속되냐? 절대 안 그렇다는 거죠.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미국 중심으로의 버블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신흥국 쪽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1990년대에는 어때요? 신흥국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1970년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경제 성장 많이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신흥국 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주식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트렌드 때문이라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정말 대단한 기업은 맞지만 전 세계 지금 모든 관심이 다 미국 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그런 엔비디아 같은 이런 주식이 탄생하는 거고 이런 역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생각하는 거는 트렌드가 결국 사람들의 사상도 만들고 생각도 만든다.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앞으로도 미국 주식이 이제 계속 핫할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경제 위기가 터지고 나면 이게 뒤집힙니다. 실제로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트렌드가 바뀌었죠. 1990년 경제 침체 터지고 나서 트렌드가 미국 주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트렌드가 이제 경제 침체를 기점으로 보통 경제 트렌드가 바뀌는 경향이 강한데 미국 주식 시장에서 버블이 터져서 붕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신흥국 주식에 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국가에 주목을 해야 되냐까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 주식은 최대 60년 만에 초저평가된 상황이고 앞으로 신흥국이 경제 위기 이후 정말 많이 주목받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신흥국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질 경제력 측면에서 이미 G7 그러니까 미국, 일본, 뭐 캐나다, 뭐 유럽 이런 국가들이 이제 G7이거든요. 근데 G7에 해당하는 선진국들의 경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브릭스 국가 있죠.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그다음에 남아공 얘네들의 경제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 20년대 중반, 그러니까 이제 수년 전부터는 미주, 일본, 유럽 G7의 경제력보다 브릭스 국가의 경제력이 더 커졌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얘네들의 패권이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뜨는 국가들이 어디냐?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7의 규모를 앞질렀다라는 거예요.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전 세계를 옛날에 오래전에는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몽골이 막 유럽 사람들한테 쳐들어가고 이래서 몽골 사람들을 악마라고 생각했대요. 유럽 사람들은. 몽골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몽골의 그 기록을 갱신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몇백 년 전에는 아시아가 세상을 지배했죠. 몽골이라는 국가가
진짜 아시아는 비롯 뭐 아시아는 고사하고 유럽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전 세계를 굉장히 땅을 넓게 지배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세상을 제패하고 있죠. 아시아, 유럽, 아시아 이렇게 패권이 순환을 하는 것처럼 이런 국가들 사이의 패권도 계속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이런 국가들을 합친 얘네들의 G7의 패권은 저물어 가고 있고 반대로 아시아 쪽 국가들의 패권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 주목하면 우리가 좋을까? 투자 가치 관점에서는 인도, 중국, 브라질, 베트남 이렇게 네 가지 국가가 저는 가장 눈에 띄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만큼 이제 전 세계 기관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또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상당히 지금 버블이 많이 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버블이 많이 해소됐고 브라질은 전 세계 신흥국이나 전 세계 국가들 다 통틀어서 주가가 제일 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버핏 지수 관점에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게 독일이랑 브라질이거든요. 근데 브라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쌉니다. 근데 이따가 제가 브라질을 또 강조해 드릴 건데 브라질을 왜 제가 강조해 드리냐? 브라질은 천년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국가들은 천년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건 뭐예요? 원자재가 많이 심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앞으로 원자재의 트렌드가 온다. 그럼 원자재와 관련된 신흥국들은 더더욱 신흥국이 앞으로 트렌드가 될 건데 거기에다 원자재 트렌드까지 얹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뭐 투자해서 돈 안 벌기가 더 어려울 정도. 이 정도로 큰 트렌드와 큰 트렌드가 만나면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흥국이 대세가 될 거고 앞으로는 원자재가 대세가 될 거다라는 거를 데이터로 보시고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요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아요. 자, 현재 브라질에 시총 1위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총 1위는 엔비디아죠. 브라질의 시총 1위 기업은 페트로브라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석유 회사예요, 석유 회사. 그래서 기사 나온 내용을 보면 브라질이 세계 4위의 산유국이 되겠다. 그러니까 중동 수준의 어떤 그런 석유 국가가 되겠대요. 근데 실제로 그게 허세가 아니에요. 브라질 근방에서 계속 지금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 페트로브라스를 비롯해서 브라질 기업들이 석유 생산량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막 중동에서 오펙이 뭐 감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감산을 하고 생산량을 줄이고 할 때 지금 브라질에서는 석유 생산량을 미친 듯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브라스가 지금 2030년 정도 되면 세계 3위의 생산업체에 오른대요. 그러면은 브라질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는 어라? 중동이 기름 나오는 국가 아니야? 근데 나중에는 그 중동의 명예가 브라질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브라질이 실제로 생산량이 굉장히 높아져서 실제로 통계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2030년 정도만 되면은 세계에서 3위, 세 번째로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업체가 된대요. 그러면은 브라질은 자연스럽게 세계 4위의 산유국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 페트로브라스는 반민 반관 기업입니다. 지분을 민간인들이 쥐고 있기도 하지만 반은 공기업인 셈이에요. 국가가 어느 정도 지분을 쥐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연초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값이 좀 달라졌겠지만 연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페트로브라스의 시가총액은 120조 원이에요. 쉐브론의 시가총액은 360조 원이거든요. 정확하게 3배 차이가 나죠. 근데 어떻다? 순이익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미국에 있는 쉐브론 46조 원 1년 동안 벌어요. 페트로브라스도 그 정도는 벌어요. 더 벌었으면 더 벌었죠. 근데 페트로브라스가 주가는 3배가 더 싸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주가에다가 주식수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3배는 싸다라는 거예요. 왜 3배가 더 쌀까? 얘는 미국이잖아요. 쉐브론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현재 신흥국이 트렌드예요? 미국이 트렌드예요? 미국이 트렌드죠. 그러니까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도 상대적으로 쉐브론이 더 고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트렌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앞으로 신흥국 쪽으로 트렌드가 몰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다 원자재까지 더해지면 어떻다? 페트로브라스 같은 종목들은 경제 위기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바닥이 오게 되면 날아갈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더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쇼크 터지고 나서 쉐브론은 260%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페트로브라스는 84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데 1억을 투자했으면 8억 4천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굉장히 잘 나와요. 게다가 5년 동안의 평균적인 연평균 순이익률의 증가율을 보게 되면 쉐브론은 1년에 20%씩 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페트로브라스는 미쳤습니다. 48%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회사는 2년 동안 회사가 2배씩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2년 동안 회사가 2배씩 큰다라는 거는 2위는 4, 4위는 8, 8위는 16, 16 곱하기 2는 32. 10년 뒤면은 회사가 32배 성장할 수도 있다. 라는 어마어마한 전망이라는 겁니다. 회사 규모가 32배 성장하면 주가도 32배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페트로브라스가 나중에 이런 트렌드를 업고 굉장히 크게 상승할 만한 이런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페트로브라스 이외에도 투자 가치가 있는 브라질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나 뭐 카페 이런 데다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2024년 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 평가를 기반한 지표로도 너무 넘사벽이에요, 페트로브라스가. 자, 알로이 자기자본이익률 기준으로 쉐브론 15%입니다. 페트로브라스는 그거의 2배가 넘어요. 즉 10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은 쉐브론은 그 100억을 이용해서 한 15억 정도 벌어요. 근데 페트로브라스는 36억을 벌어버려요. 애초에 자본의 효율이나 이 이익의 어떤 규모 자체가 다르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이 두 회사가 똑같이 순이익을 100만 원을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페트로브라스의 기업 가치는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쉐브론은 1000만 원 정도 돼요.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 주가가. 여기가 훨씬 저렴하죠. 어차피 A라는 고깃집을 차리든 B라는 고깃집을 차리든 버는 돈은 똑같아요. 근데 인수 가격은 여기가 훨씬 더 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이게 바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굉장히 싸다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마지막으로 진짜 놀라울 만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2년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쉐브론 3%, 꽤나 잘 나왔어요. 하지만 페트로브라스 59%. 배당 수익률이 59%예요. 배당 수익률이. 1억을 넣어놓으면은 배당으로 5,900만 원 받는 거예요. 물론 이때가 좀 기록적으로 말도 안 될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평년을 보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페트로브라스라는 회사가 상대적으로는 쉐브론에 비해서 3배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절대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나 기업 가치나 성장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10배는 저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위기 터지고 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기대가 되는, 석유 가격 특히 많이 오르면 얘는 진짜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에임리치 그리고 제 개인 채널인 경제왕 김PB, 이 영상도 편집되면 경제왕 김PB에 올릴 거거든요. 제가 새로 채우는 신규 채널인데 경제 쪽 영상들은 거기다만 올릴 거기 때문에 구독해 놓으시면은 투자할 때 도움되는 정보 이런 거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대공황이 터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투자의 기회 어디에 있느냐? 비트코인에 있습니다. 이거는 전제 조건은 대공황이 터지고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튤립 버블 때처럼 그냥 뭔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대공황이 터졌는데 비트코인이 없어져 버렸다, 그럼 대공황 바닥 때 비트코인 투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비트코인과 통화량의 지표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멋모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반감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반감기가 되면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고 반감기 때 맞춰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움직이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에임리치에서 금융공학기술연구소라고 해가지고 금융공학 출신인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몇 명 정도 채용해서 연구소를 운영해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과 반감기는 실질적으로 큰 연관이 없습니다. 뭐랑 가장 연관이 깊냐면 통화량이랑 연관이 깊어요.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도 줄어들어요. 글로벌 통화량, 비트코인 어떻게 보이세요? 정확하게 같이 움직이죠. 즉 비트코인은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돈 많이 찍어내면 비트코인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써놓은 거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나중에 대공황이 터지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박살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통화량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 수준에서. 그래서 비트코인은 탄생한 이래 경제 위기를 처음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 위기를 처음 맞게 되면은 정말 많은 변수들이 생길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기관들이 투자한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안 없어질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다라고 보지만 없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대공황 때는 어떤 일이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공황 당시에 진짜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 대공황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대공황 터지고 나서 모든 은행이 다 문을 닫았었어요. 근데 내 통장에 지금 당장 1억이 있는데 그걸 국가에서 빼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법적으로. 하루에 뺄 수 있는 돈을 제한을 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거나 급전이 필요해서 1억 정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통장에는 분명 1억이 있는데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미국에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은행도 막 문 닫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미국 대공황 터진 후로 미국 이제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은 통장을 매매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억짜리 들어있는 통장을 3천만 원에 파는. 왜냐? 당장 이 돈을 현금화해야 되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분명히 내 돈은 맞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은행들도 막 문을 닫고 막
돈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3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웃긴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진짜 현금 아니면은 다 가짜가 되는 이런 세상이 대공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일도 벌어지는 판국인데 대공황 같은 게 터지면은 비트코인도 얄짤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시험대에 오를 건데 비트코인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박살이 나고서 그 다음에 다시 경제가 슬슬 바닥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런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냐? 디파이 산업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디파이는 실질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냥 디파이는 쉽게 말해서 온라인 P2P 전당포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은행처럼 남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누구라도 굳이 은행 가지 않고 담보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디파이 플랫폼에 와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은행 같은 데 가서 빌리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디파이 시스템에서 돈을 빌리고 빌리는 것들도 빌리고 빌려주는 것들도 다 디파이 플랫폼에서 중개를 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담보율도 은행보다 높게 잡기 때문에 안전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세상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곳에 돈이 몰립니다. 여러분들 대형마트 두고서 굳이 왜 우리가 전통시장을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쿠팡을 냅두고서 굳이 대형마트를 가야 되죠?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시장은 대체되기 마련이에요. 쿠팡이 신선식품 이런 센터를 잘 만들어 놔가지고 뭐 수박이나 뭐 딸기 이런 거 시키면은 되게 싱싱하게 맛있게 그리고 또 저렴하게 옵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번거롭게 이 더운 날씨에 대형마트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전통시장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꾸 산업이 대체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금융의 어떤 시스템도 CFI에서 DeFi로 바뀌어가고 있는 은행 가서 돈 빌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싶은 사람,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을 매칭해주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생긴 지만 100년이 넘었어요. JP모건의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준이 생긴 지가 100년이 넘었고 금융위기, 뭐 경제위기, 은행 파산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 시스템을 계속 더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현대 인류는. 근데 어떻게 돼요? 아직도 은행은 계속해서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파산을 하고요. 횡령 사건, 횡령 이런 사고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껴있으면은 금융 사고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디파이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절대 벌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금융 위기 같은 것들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경제 위기라는 게 진짜 오게 돼서 만약에 어떤 코인들이 많이 폭락을 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 코인 시장이 만약에 살아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바닥에서 디파이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경제 위기에도 살아남은 종목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10종목을 골고루 없는 돈 셈치고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 돈이 10년, 20년 뒤에 수백 배로 불어날 겁니다. 진짜 코인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유일하다고 봐요, 저는. 정말 크게 떼돈 벌려면. 우리가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비트코인 투자해서 10배, 100배, 1000배 수익 낸 사람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일반인들 중에. 근데 우리가 그런 수익을 내야지만 인생이 바뀔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강한 종목이 잘 오르는 게 아니에요. 경제 위기나 이런 시장에 버티고 살아남은 종목이 강한 종목이 되고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터지고서도 만약에 코인 시장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 디파이 종목들 중에 장기적으로 10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우수수 쏟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저는 이더리움을 절대 빼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런 디파이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뭐다? 이더리움이에요.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면 그중에 60%가 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돌아가요. 즉 앞으로 금융 시스템이 디파이 시스템으로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드신다고 한다면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걸 꼭 고려해 보셔야죠. 그 수혜는 이더리움이 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하나의 땅에다 토지를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부동산에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 투자하나요? 나중에 그 토지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거기가 개발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이러면 내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니까 토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더리움은 21세기 암호화폐의 어떤 블록체인계의 토지 투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그 위에 많은 코인들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번 위기에 이더리움이 흔들리는지 이더리움이 견고하게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술을 실제로 대기업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전 세계 엔비디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엔비디아, 어도비, 쉘, 비자, 뭐 인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컴캐스트, 페이팔, 시티그룹 등등
토요타도 있어요. 여기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제로 이더리움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어요. 세계 100대 기업 중에 24%가 이더리움을 플랫폼을 실제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즉 이더리움은 실체가 있는 코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점유율도 확실하게 만들어 놨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대공황과 현재가 닮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투자의 기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이제 1시간 동안 말씀드려 왔는데, 그럼과 동시에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기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부터 제언을 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급하지 마라입니다. 대공황 당시에 대공황이 터지면서 주가지수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가지수가 총 89%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고점이 4,000포인트였다고 한다면 400포인트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대공황 당시에 총 몇 번의 하락 추세가 나왔냐면 8번이라는 하락 추세가 나와요. 반등하는 것 같다 싶으면 또 떨어지고, 반등하는 것 같다 싶으면 또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공황 다 끝나고 이제 바닥 왔겠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고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를 그때까지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튜브에서 지금 현재가 경제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고 투자를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조급하게 미리 투자해서 들어가셔서 봉변을 당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왔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겸허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충분한 시간 동안 학습하라. 영화 작전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제 재밌는 일들을 담은 영화거든요. 옛날 영화인데 거기서 이런 배우가 나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김무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누가 주식 사라고 등 떠밀었냐? 주식시장은 전쟁이다. 미사일 오고 가는 전쟁터에 딱총 하나 들고 개미가 뛰어들겠다는 게 누가 말리냐? 돈을 알아서 갖다 바치겠다는데 왜 우리가 말리냐? 우리는 걔네들 돈 뺏어오면 되는데. 이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공황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폭락,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을 이제 직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 동안 충분히 투자 시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계기를 만드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대중이 팔고 나가야 바닥이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게 조급하지 마라, 이런 이제 어떤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 에셋 얼로케이션 서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을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팔고 나가야 그때 바닥이 오게 됩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 주가가 너무나도 폭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주식을 다 던집니다. 던져서 바닥이 이쯤 때 오게 돼요. 금융위기도 2008년에 터졌죠. 2008년에 터지면서 주가지수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팔고 하다가 이쯤 되니까 주가지수가 바닥에 와요. 즉 개인들이 주식 투자 비중이 40%대는 와야지 바닥이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몇 %대냐면은 60%대예요. 현재 주식시장이 바닥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이 팔고 나가야, 개미들이 다 털리고 나가야 바닥인데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다 팔고 나가기 전까지 바닥은 절대 안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번째, 쉽게 버는 투자는 없다. 제가 이제 대공황과 경제 위기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그거 언제 오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지루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어요. 장기 투자나 우리가 어떤 대공황을 기다리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건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갖고 나아갈 때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될 것 같지만 투자 시장이 우리를 자꾸 괴롭힌단 말이에요. 자꾸 막 투자하고 싶게 만들고 자꾸 막 유혹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가는 길이 난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뭔가 명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그냥 실제로 올 거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오는 거 기다리는 데에도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큰 돈을 벌려면은 누구나 다 그런 과정쯤은 견뎌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는 단순함에서부터 출발한다. 미국의 3대 투자가가 있습니다. 짐 로저스, 워렌 버핏, 마지막으로 조지 소로스예요. 투자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 좋은 투자는 원래 지루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경제 위기라는 게 올까? 만약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가 정말 맞다라고 한다면 경제 위기는 다가오게 될 거고, 그 경제 위기가 뭐 1년이든 3년이든 주가 지수나 자산 시장을 폭락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폭락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닥이 오고 올라가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게 참 지루하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투자는 원래 지루하다. 만약에 투자가 즐거웠다면 돈 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다. 여러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이런 말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단순함. 대공황과 현재가 닮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두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는 단기 투자는 하셔라. 왜냐? 엔비디아 이런 것들 수급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할 기회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위험하다. 왜냐? 제가 보여드렸던 경제 데이터들을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년에서 30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버블 붕괴가 와요. 니프티 50 버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현재입니다. 니프티 50, 닷컴 버블, 그 다음에 현재. 기술주 중심의 버블은 2, 30년에 한 번씩 오고요. 대공황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버블은 100년에 한 번씩 오는데 지금은 10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시기 플러스 20년, 30년에 한 번 오는 기술주 버블 동시에 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실제 대공황이나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중앙은행들의 행동이에요. 사실 금리 인하고 경제 위기고 뭐고 사실 2023년이나 2024년에 왔었어야 됐어요. 근데 뭐가 변수였냐면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미친 듯이 막 돈도 찍어내고 있고 막 무리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미국 국방비가 1년에 1,000조 원인데 지금 미국에서 국채 이자비로만 지금 1,000조 원을 넘게 내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확실하게. 근데 어떻게 해요? 미국이 가장 센 국가인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오류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아름아름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중앙은행들이나 정부들의 행동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지연되거나 더 앞당겨질 수는 있다. 이런 변수들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이런 시기들을 한번 이제 어려운 시장 잘 같이 헤쳐나가 보고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기회 우리 한번 다 같이 잡아보자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